그렇죠. 저렇게 처음 나오는 문제도 있고. 실기부터 할게요. 페이지죠? 참고로 1번 문제는 142페이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1번 문제는 142페이지고요. 혹시나 여러분들 내가 좀 자주 못하시는 챕터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회계를 잘 못하신다든지 원가를 못하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국가가지수를 못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거는 여러분 취약한 부분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라고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이쪽 항상 회계하고 세부 이쪽은 이론이 잘 잡히셔야 돼요. 그걸 응용해서 세부 이급 이상으로 이론하고 관련없는 실기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세무 이급 올려놨던 거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기초를 하는 게 회계 2급서부터 있어요. 회계 2급 보신다고 우리 여러분들이 실력이 모자라신 게 아니라 제가 까먹을 못 구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내가 많이 틀리는 부분 이거는 꼭 보시고 그 다음에 푸시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를 꼭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1번인데요. 문제가 문제가요. 지금 문제는 이 문제죠. 회사가 주총에서 현금 배당 500만 원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현금 배당을 결의하면 여기에 이제 10%를 이익준비금이라는 법정적립금 있죠. 개정과목 이익준비금으로 쌓아놔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결의를 한 거예요. 맞죠? 그러면 우리가 이익이 녹아져 있는 걸로 우리가 배당 주거나 우리가 상여금 주거나 쌓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그 재원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여러분들 원래 분기할 때만큼은 2월 이익잉여금으로 쓰지만 제가 아까 저번 한번 보여드렸었나? 아무튼 예정 과목을 2월 이익잉여금 원칙인데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써도 정답을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 쓰셔도 되고 FM은 2월 이익잉여금 쓰시는 게 맞지만, 그래서 일단 이익이 쌓여져 있는 550만 원 까는 거죠. 까고요. 그다음 우리가 현금 배당 주겠습니다 라고 할 때는 미지급 배당금 500만 원 여러분들 일단 설정을 해놓죠. 이거 부재고, 나머지 50만 원은 우리가 이익 준비금이라 해가지고 그냥 여러분 적금 통장 안에 여러분들 550만 원을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500만 원 내가 직접 쓰는 거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시고 550만 원에 내가 이익 중에서 500만 원은 직접 쓰고 나머지 50만 원 저축한다. 그럼 내가 550만 원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142페이지 있으면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인데요. 2번 문제는 그냥 여러분 뭐 하시는 거예요? 문제 그냥 읽으시고 하라는 대로 하시는 거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뭐예요? 미지급금하고 어디 갔어? 임차보증금하고 상계한 거죠. 우리가 상계라는 건 지금 분계 문제니까 반대편 크로스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5월 25일 날에는 우리 미지급금 상계하는 건 부채를 상계하는 거니까 차변으로 가시는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미지급금 채무니까 거래처 꼭 걸어주시고, 그 다음에 임차보증금도 여러분들 채권이니까 상계하는 채권 우리가 임차보증 자산이잖아요. 상계하려면 자산상계 대변이고요. 얘도 채권이니까 똑같이 거래처를 걸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교재 402페이지였던가요? 여기에 채권 채무 거래처 반드시 걸어야 되는 거 있었죠. 그거 꼭 외우시고 가세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또 나왔죠, 여러분들. 이거 그 문제잖아요. 뭐냐면 매상 매출금이 대손이 확정이 됐어요. 파산돼가지고. 근데 우리가 대손이 확정되면 지금 회계니까 대손 충당금부터 먼저 상기하죠. 근데 문제에서 대손 충당금을 안 줬어요. 우리가 6월 15일자에 대손 충당금 잔액을 찾아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이거 어디서 조회하냐면 합계산의 시상표에서 조회하죠. 그래서 합계산의 시상표 다시는 문제였어요. 일정 시점에 잔액 계정 잔액 조회하는 장소 합산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합계산의 시상표 날짜가 6월 15일자 가셔가지고 여기 있죠?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의 잔액을 여러분들이 조회하시는 겁니다. 그게 어딨냐면 여기 있죠? 900만 원이네요. 그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긴 이 문제는 꽤 잘 낸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일정 시점에 잔액 조회하는 게 합산. 자, 그럼 이거 아셨으면 이제 분계는 여러분들이 끊으실 수 있는 거죠. 일단 대변의 외상 매출금 신합 총 3,400만 원.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소충당금이 900만 원밖에 방금 없었으니까 차변의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소충당금은 900만 원 까시는 거. 나머지 예상치 못하게 해서 못 받게 된 건 우리가 대손 삼각비죠. 이게 만약에 외상 매출금하고 바드럼이 아니었다면 이제 조심하셔야 될 게 기타의 대소상각비 잡아주시는 거고 이것도 시험에 냈던 적 있어요. 그래서 기존 조심하셔야 돼요. 확인해보시니까. 그래서 얘는 48페이지 교재에 있고요. 꼭 합자는 언제 조회하는지 좀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바로 문제를 읽으시고 나서 타겟형 대체가 안 떠올리시면 문제를 못 풉니다. 일단은 왜 타겟형 대체입니다. 왜냐? 상품 재고자산이에요. 재고자산을 수목품으로 사용했으니까 판매 목적 아닌 목적으로 사용을 한 거죠. 네, 타겟형 대체 바로 나오셔야 돼요. 그리고 상품은 내 잔고에 구매한 가격으로 기록돼 있을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원가로 까시는 거고 소모품을 비용했으니까 소모품비로 잡으라는 얘기죠. 대변에 상품 타겟형 대체 90만 원, 자변에 500번대 소모품비 50만 원 들어가시는 문제죠. 63페이지 타겟형 대체는 시험에 잘 나와요. 세무급에서 정말 많이 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5번은 또 나왔죠? 근데 이건 대놓고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주식 발행이죠. 자, 그럼 우리 주식 발행했으니까 액면가액 곱하기 주식수가 자본금이 증가하는 거죠. 500만원. 네, 그리고 얼마에 발행했냐면, 어떻게 1000주 곱하기 8,000원에 발행했는데, 신주 발행비는 여러분들 발행가액에서 차감하지 비용 처리하지 않죠? 네. 대변에 자본금 500만원 증가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예금은 800만원에서 신주 발행비를 바로 까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796만 5천원이 된 겁니다. 나머지가 주식 발행 추가금이 되겠죠. 문제에서 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대한 언급이 없었으니까 또는 잔고는 조회하라고 언급이 없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36페이지, 137페이지 이렇게 두는데 넘어갈게요. 136부터 137페이지까지 일반 점프 입력이 난이도가 좀 있었어요. 이 정도면 있었던 편이었고요. 그 대신에 메인 매출 점프 입력 어렵진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메인 매출 점프 입력은 쉬웠어요. 제 입장 말고요. 절대 메인 매출 점프 입력 쉬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기계장치의 설치비니까 기계장치적 대전 과목이 3개 그죠? 보통예금에서 지급이니까 얘는 혼합 현금 영수증 받았으니까 메인 쪽이 현과 유형이 되겠네요. 그래서 메인 쪽에 현과 걸어주시면 되겠고, 그다음 분계 유형은 혼합. 그 다음에 얘를 기계장치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현금 영수증 나오면 꼭 보통예금인지 현금인지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게 진짜 뭐 현금이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2번. 우리가 수입 나오면 항상 주의하셔야 될 게 지급 문제야 당연히 세관만 줬지만 외국에 있는 거래처는 우리나라에 세금을 안 내기 때문에 반드시 세관장에 있는 세관을 거셔야 된다라고 강조를 드렸고요. 그 다음 어차피 수익 걸면 이 공급가액 200만 원은 세관장이 넘는 금액이 아니잖아요. 가상의 공급가액이기 때문에 컴퓨터가 알아서 20만 원만 걸어준다라는 거. 또 얘는 계정과는 원재료 아니죠. 왜냐면 부가세 매입세 공제 가능하니까 부가세 대급금이었을 겁니다, 여러분들. 8월 10일자. 유형은 수익유형. 거래처는 인천사 꼭 이거 주의하시고. 공개유형은 현금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혼합하셔도 되고요. 네, 아래에 매입세 공제가 가능하니까 부가세 대급금이지 원재료가 아니라고 주의하시고요. 원재료가 되려면 여러분들 매입세 공제가 안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매입세 공제가 안 될 때 우리가 해당 자산에 얹죠. 그렇죠? 우리 승용차 업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세 공제 안 될 때 바로 얹잖아요. 그거만큼 내가 공제를 못 받으니까 내가 사는 금액에 포함시켜버리죠. 근데 얘는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으니까 부가세 대급금이 돼야죠. 원재료가 아니라. 넘어갈게요.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보시자마자 여러분들 이거 서적 보이시죠? 세금 면세니까 일단 면세라는 게 일단은 들어오셔야 됩니다. 면세는 가급적 암기를 꼭 하고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면세는 시험에 잘 내요, 너무 잘해요. 그래서 서적을 구입했으면 이거 도서인쇄비라고 하죠. 네, 또 800번 때 도서인쇄비 잡으시는 거고 전자계산서 받았으니까 얘는 우리가 매입 쪽에 면세유형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면세유형은 계산서일 때만 겁니다. 그다음 대금은 보통예금에서 이체했다라고 했으니까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거래처는 내가 구입자니까 나한테 판매한 사람 책방 보시면 되겠죠. 유형은 매입 쪽에 면세유형 보시고 공급가액은 이렇게 부가가치세가 있을 것처럼 장난을 쳐요. 여러분. 그래서 면세는 꼭 가급적 외우고 가세요. 아시죠? 면세를 잘 외우고 계시면 안 낚입니다. 이게. 거래처는 책방. 책사하면 우리 도서인쇄비라고 하는 부동류, 잡지 부동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800번 때 도서인쇄비 대변에 보통예금. 여러분이 세법은 잘 하시는데 회계 이쪽을 잘 많이 틀리신다라고 하면 계속 문제를 풀어보시는 게 아니라 회계 1급 걸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만 잘 하셔도 일반적으로 다 맞아요. 실제로 거의 다 맞습니다, 여러분들. 성격에 맞게 공부를 따로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 틀리시는 쪽은 세법은 세무 2급에서 거의 처음 배우시니까.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는 제품을 판매하고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했으니까요. 매출 쪽에 영세죠. 영세율 세금계산서의 줄임말. 그리고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라고 했으니까 전액 외상 매출금 대존 과목이 되겠네요. 그럼 얘는 뭐 여러분들 외상하셔도 되고 혼합하셔도 되겠죠. 그죠? 9월 14일. 그래서 유형은 매출 쪽에 영세 유형 보시고 그다음에 분계 유형은 뭐 외상하셔도 되고 혼합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아래에 영세율 부분 잘 입력해 주셔야죠. 수출이 아니에요. 수출은 그냥 외국으로 수출입니다. 영세율은 영세율 세금계산서 줄임말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제조 공장의 화물 트럭의 타이어가 여러분 자본적 지출은 아닙니다. 맞죠? 타이어를 갈아 끼웠다고 여러분들 가치가 증가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유지보수죠, 유지보수. 유지보수니까 이거 수익적 지출이란 얘기예요. 뭐 수익적 지출인데 트럭이니까 차량 유지비가 되겠죠. 500번 때 차량 유지비 잡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금은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니까 매입 쪽 카드가 되겠네요. 매입 쪽 카드. 거래처를 안 줬는데 우리가 항상 카드는 나한테 판매한 놈은 가맹점 보시면 됩니다. 삼진 타이어죠. 9월 20일. 유형은 매입 쪽에 카바 유형. 거래처는
카드 하셔도 되고 혼합 하셔도 되고 예상은 안 됩니다. 자, 신용카드상 걸어주셔서 신용카드 걸어주시고 미지급금에 시민카드가 걸려 있어야죠. 혼합 거신 분들은 500건대 차량 유지비 잡아주시면 됩니다. 넘어갈게요. 메인 매출점 비밀은 어렵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내가 메인 매출점 비밀 자주 들으시면 회계일금만 여러분 지지부터 다 하시면 됩니다. 진짜로요. 메인 매출점 비밀 거진 다 맞으세요, 여러분들. 회계일금만 공부하셔도 5문제 중에 4문제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3번, 1번인데 이게 짜증나는 게 이게 부동산 임대공급가의 명세서만 출제가 되면 쉬워요. 이건 입력만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부가가치세 신고서까지 하래요. 그럼 우리가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매출은 3가지죠. 임대료, 관리비,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이렇게 3가지. 그럼 우리가 임대료하고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신고서 1번. 근데 우리 간주임대료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하는 임대료죠. 얘는 건변이니까 4번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4번에 입력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생각 꼭 하셔야 돼요. 해보자. 일단은 부동산 임대 공급 항상 여러분들 메인 매출 점입력 부속서류 신고서 마지막 이렇게 합니다. 항상 부동산 임대 공급가의 명세서 10월부터 여러분들이 뭐 이거만 보시면 되겠죠. 미리 정선상에만 잘 보시면 돼요. 정선상에 할게요. 자, 정선상회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약 갱신을 꼭 넣어주셔야죠. 문제에서 11월 1일날 계약을 갱신했다라고 돼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임대기간 이렇게 잡아주시고 입력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시면 요것만 보시면 돼요. 우리는 전체 합계를 봐야죠. 왜냐면 지금 우리가 임차인이 혼맥단지뿐만 아니라 정선상회도 있으니까요. 그죠? 그럼 전체 합계가 지금 월세 등이 얘가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매출이고요.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요 파란색은 세금계산서 발급하지 않는 매출이니까 건별이죠. 네, 되셨어요? 이거만 맞으시면 잘 하신 거예요. 저랑 비교하셔가지고. 넘어갈게요. 되셨어요? 부동산 임대공간 명세서는 어렵지 않아요. 실제로 여러분 입력하는 방법은 여기 외우시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신고서를 가시는 거죠. 요 금액을 그대로 여러분들 신고서에 집어넣기만 하시면 돼요. 신고서 10월부터 12월 이건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것에 1,390만원 1번에 집어넣으시면 되고요. 간주임대료는 건변이니까 4번 쪽에 집어넣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끝이에요. 여기 좀 그나마 어렵게 좀 나와서 처음 나왔던 유형 중에 하나입니다. 원래 당초에는 부동산 임대공급가 명세서만 됐었거든요. 여러분들은 꼭 반드시 부동산 해당 부속서류하고 신고서 항상 둘 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넣어주는지 최근 들어서 그렇게 출제하는 추세예요. 아셨죠? 넘어가겠습니다. 유형 외워주시고 자 이제 신고서죠? 신고서 가볼게요. 4월부터 6월 자 일단 매출 자료인데요. 첫 번째는 여러분 1번에 그냥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5천만 원은 여러분들 1번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이런 거 조심하면 여러분 가끔씩 이런 문제 내거든요.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이런 거 혹하시면 안 돼요. 세금계산서 원래 세금계산서 발급해야 되는데 발급 안 했어요. 그럼 미치건 가산세 대상이에요. 하지만 발급 안 해도 되는데 발급 안 했으면 가산세 때려가시면 안 됩니다. 절대. 맞죠? 이게 그 문제예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의 거래에 대해서는 하나의 증빙만 발급을 해요. 그럼 신용카드로 상품 매출 신용카드 전표 받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용카드 전표 줬겠죠? 그럼 줬는데 세금계산서 미발품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걸로 자꾸 가산세 현혹시키거든요. 가산세 많이 민감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 얘는 3번에 너무 꽂혀요, 여러분들. 3번에 1,700만 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죠.
잘못했어요. 가산세 내리시고 가시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에 직수출은 이거 6번에 들어가죠. 그쵸? 6번인데 얘도 마찬가지 혹시라도 여기 비고란에 우리가 영세율, 세금 계산서, 미발급 이렇게 주는 문제도 예, 최근에 몇 번 있었어 실제로. 그럼 우리가 직수출은 원래부터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 안 하는 애잖아요. 미발급 했다라고 하면 잘했으니까 가산세 내리시러 가는 거 아니에요. 혹시라도 외국 신용자 구매 확인서인데 영세율, 세금 계산서 발급하지 않았다라고 미발급인데 가산세 때리러 가야 되는 거. 아셨죠? 그런 거. 운영상. 이제 6번이니까 여기 3천만 원 6번에 지금 넣어주면 되는 거고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매출 자료의 마지막 점은 대손세 공제 요건 총족이니까 10만 원만큼 매출세액에서 빼잖아요. 맞죠? 빼니까 빼기 10만 원 입력하셔야 되겠죠. 얘는요. 8번에 여기 대손세액 가감에 빼기 10만 원 잡으시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매출은. 자, 이제 매입. 자, 매입인데, 자, 첫 번째 원재료 매입. 요게 세금 계산서 받았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얘랑 비교하셔야죠. 요 원재료 매입 세금 계산서 받았고, 파란색은 여기 재무팀 업무용 승용차, 이거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잖아요. 맞죠? 그럼 이 1,700만 원은 감가상각자산이잖아요. 승용차니까. 그래서 11번에 일단 세금 계산서 받았으니까 집어 넣으시고, 다시 16번에서 전액 불공제니까 50번에서 들어 한 번 더 입력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그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여기 세금 계산서 수치. 여기에다가 일반 매입 일단 세금 계산서 받은 거 다 집어 넣으시고, 그죠? 그다음에 고정자산도 세금 계산서 받은 거 무조건 다 넣으시고, 세금 계산서 받은 거 있다면 그냥 무조건 다 넣고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니까 업무용은 여러분들 현혹되시면 안 된다라고 했었죠. 비영업용이에요. 그래서 다시 16번에 50번에서 한 번 더 입력을 하셔가지고 들어 내셔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계속 여러분 강조드린 사항 유념해가지고 핵심이에요. 처음 했던 거예요. 이거. 우리가 원재료 매입을 1,004만 원에 104만 원 했어요. 전자계산서 수치 계산서 받았으니까 매입은 매입세 그래서 0인 거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에 여기 뭐 있어요?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 요게 핵심이에요. 의제 매입세 공제가 뭐였어? 매입세 부담한 건 없지만 매입세 부담한 것처럼 의제해가지고 빼주는 거였잖아요. 그죠? 요거에 대한 게 어디 있었냐면 여기 있죠? 아래. 이 문제 한에서 의제 매입세 공제율 104분의 4를 적용받는 법인 뭐 중소제조업인가 봐요. 그럼 여기에다가 104분의 4 곱한 걸 매입세로 의제해가지고 빼주는 거죠. 그죠? 4만 원을 빼준다라는 걸 104분의 곱하시는 거죠. 되시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거죠. 우리가 의제 매입세 있잖아요. 이거 의제 매입 세금 계산서 아니죠. 실제로 계산서 같은 거 받은 거잖아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거니까 43번에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은 104만 원. 여기에 104분의 4 곱한 걸 세액으로 의제해서 빼주니까 4만 원. 처음 나왔던 유형 문제예요. 넘어갈게요. 이거.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칸은 법인카드로 구입한 소모품이고요. 소모품은 일반으로 가져 감가상각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금 계산서 안 받았대요. 잘한 거죠, 여러분들 뭐. 그렇죠. 세금 계산서 안 받아야 매입세 공제 가능한 신용카드는 뭐 매입세 공제 요건 충족이라고 제대로 줬네요. 그럼 얘는 41번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쪽이죠. 근데 카고 하나 현관 이쪽, 의제 매입은 이쪽.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상품 매입. 얘는 예정 신고 때 누락분이고 종이 세금 계산서는 뭐 가산세 대상 아니죠.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가산세지만 종이 세금 계산서를 받는 건 매입자는 매출자가 주는 대로 받기 때문에 가산세가 아니고 오히려 매입세 공제 가능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매입 쪽에 예정신고 누락분이니까 이죠. 예정신고 누락분 매입세 쪽으로 가셔서 여기 오른쪽에 세금 계산 예정신고 때 누락한 세금 계산서 매입을 확정신고 때 하는 거잖아요. 되셨어요? 얘는 가산세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가산세 없어요. 불쌍한 놈이에요. 왜 불쌍한 놈이냐면 이거 판단하시는 거죠. 이거. 예정신고 때 누락한 매출세액은 0입니다. 예정신고 때 매출세액은 누락하진 않았어요. 근데 예정신고 때 매입세 공제액 30만원 누락했죠. 우리가 항상 여기 매출세액에서 요거에서 요거 빼는 거잖아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 빼는 거잖아요. 그럼 예정신고 때 30만 원이 마이너스죠. 맞죠? 이 말은 예정신고 때 환급세액이 발생을 했는데 신고를 못한 거예요. 안타까운 놈이니까 얘는 신고불성실. 왜냐면 과다 신고한 거죠. 환급 신고를 못했다라는 건 과다하게 신고한 거예요, 여러분들. 돌려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돌려주 신고 못했잖아요. 과다 신고한 거고 과다 납부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는 과다 신고나 여러분들 과다 납부는 불쌍한 놈이니까 가산세 없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 그냥 어떻게 그냥 시험장에 가셔서 외우시는 게 낫냐면 요거 37번에 요 세액 있죠? 여기에서 요 합계 얘를 뺐더니 얘를 뺐어요. 왜냐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 공제 빼는 거니까 얘가 플러스면 이게 신고하고 납부 가산세가 되는 거예요. 요것만큼 과소하게 신고한 거니까 또는 과소하게 납부한 거니까. 근데 얘가 마이너스다. 돌려받을 세금이 있는데 신고를 못한 거잖아요. 맞죠? 우리 납부하는 것도 아니어도 돌려받을 거니까 그때는 신고하고 납부 가산세가 없는 거예요. 저 힘드시면 이렇게 외우시는 것도 좋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산세는 하나도 없었어요.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전자신고 여기 있었죠? 여러분 전자신고 홈택스에서 직접 신고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전자신고는 홈택스에서 하는 겁니다. 전자신고라고 줄 때도 있지만 홈택스 신고 전자신고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전자신고세 공제에 반드시 2만 원을 집어넣으셔야 되겠죠. 14만 원. 넘어갈게요. 자, 이제 결산이 가장 중요해요. 결산에서 운명을 봐주셔야 하거든요. 결산하고 실제로 우리가 원가베개 쪽에서 여기서 여러분 좀 많이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기 매매증권 평가하는 거죠, 여러분들. 얘는 쉽죠. 한 주당 2,000주 주고 샀는데 한 주당 2,500원 됐으니까 500원만큼 평가 이익이 발생한 거죠. 근데 5,000주니까 250만 원만큼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 발생한 거네요. 이거는 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꼭 그 회계할 때 가셔야 회계 문제에서 꼭 여러분들이 대비하고 가셔야 될 외반 회계랑 항상 선급비용, 선수수입, 미지급비용, 미수수입 무조건 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죠? 거기는 많게는 합쳐가지고 3문제까지 나와요. 아주 더 많이 4문제도 나오고 외환 회계랑 선급비용, 선수수입, 그다음 주식 발행 쪽은 무조건 대비하고 가셔야 됩니다. 장기 주처분이익이랑. 아시죠? 자, 보면은 우리 항상 여러분들이 선급비용, 선수수익, 소모품 이 3개가 나오면 제발 처음에 뭐로 처리했는지 제발 보세요. 핵심 여기 있죠. 이를 선급비용 처리했다. 일단 이걸 보시는 겁니다. 항상 이 3가지는 제발. 자꾸 경과기간에 초점 맞추시면 이게 본질이 왜곡이 돼가지고 틀려요, 여러분 자꾸. 회사는 선급비용 처리했어요. 1년치를요. 비용 안 잡은 겁니다. 선급비용 자산이잖아요. 비용 처리 안 했어요. 여기 핵심이 항상 여러분들 이거 문제 푸실 때 선급비용 문제라는 거 직감을 하실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2021년도 12월 31일까지 보험료 낸 날로부터 5개월 경과했잖아요. 그 5개월은 제때 낸 보험료 맞죠? 근데 보험료가 비용이잖아요. 비용 처리한 적이 없으니까 5개월의 비용을 이제 5개월의 비용을 잡아야 돼요.
맞죠? 5개월의 비용 잡아야 되니까 150만 원에 12개월분의 5 잡아주면 되겠죠. 이거 하시면 60만 원일 거예요. 맞죠? 60만 원 비용 늘리셔야 돼요. 왜냐면 회사가 비용 처리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차변의 비용을 삼으실 거니까 60만 원 잡은 거예요. 할인데. 그리고 상급비용 처리했다라는 건 아예 회사가 먼저 낸 거다라고 처리한 거잖아요. 그렇죠? 먼저 낸 거다라고 처리했는데 5개월 지나간 것만큼은 먼저 낸 게 아니에요. 그만은 상급비용 감소란 얘기죠. 5개월만큼. 그렇죠? 상급비용 자산의 감소니까 대변으로 5개월씩 까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더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죠, 여러분들? 네. 이런 문제 너무 틀리시면 안 돼요. 진짜 많이 풀어보시잖아요. 팩에 있기 때문에 계속.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딱 봐도 현금과부족이 눈에 보여요. 우리 현금과부족 문제 나오면 그게 단기 중이면 현금과부족 기말에 자리 0만 들어야 되니까 기말에 현금과부족 분계를 끊지만 얘가 12월 31일 날 발생하면 어차피 현금과부족 끊었다가 바로 떨굴 거니까 현금과부족 쓰시면 안 된다. 이 결론이었죠. 근데 얘는 단기 중이에요. 단기 중에 현금과부족 처리했으니까 기말에 현금과부족 잔액 0만 들려면 군대 끊어야 되겠죠. 자, 보니까요. 일단 여기는 내용이 파악이 됐어요. 적대비죠. 거래처 사장님 축의금이니까 800건대 적대비가 되겠고, 그 다음에 판매부서의 서류 픽비 지급액은 이건 운반비예요. 이것도 회계 2급 때가 1급 때 배우셨어요. 내가 상품 매입하면서 운반비 지출하면 상품, 맞죠? 근데 상품 같은 걸 판매하면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서 운반비 잡혀야 되겠죠. 상품 매출이나 제품 매출이나 수익이 있으니까 배송비가 운반비죠, 운반비. 그렇죠. 그래서 800건대 운반비 잡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죠? 차변의 적대비, 차변의 운반비, 빵 또는 대변 현금과부족 적어주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도 엄밀히 얘기하면 틀리시면 안 되시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자기 차입금이었는데 얘가 올해 연도가 입장에서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를 했죠. 그걸 우리가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차변에 장기 차입금 잡아 빼고 대변에 유동성 단기부채 잡죠. 둘 다 채무니까 거래소 꼭 거셔야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 핵심이었어요. 5번이. 자, 5번이 뭐가 핵심이냐라고 하면, 자, 여러분들 우리가 그 감모 있었죠? 감모가 감모의 정의가 뭐였었냐면 수량이 부족한 금액이었죠. 수량 부족 금액. 근데 지금 금액 구하는 거니까요. 여태까지는 감모가 90만 원이다라고 줬었어요. 예전에는 그 감모가 엄밀히 물론 금액 수량 부족 금액이잖아요. 그렇죠? 수량 부족 금액이다라는 건 항상 금액은 수량 곱하기 단가죠. 맞죠? 그럼 해석을 하면 이 뜻이에요. 굳이 이 상품을 해석하자. 상품 이 뜻이에요. 내가 한 개당 1,500원 줬고요. 취득 단가죠. 취득 단가. 한 개당 1,500원 줬고 장부상 기말 재고가 950개입니다. 근데 나중에 실사를 해보니까 얘가 880개밖에 없는 거예요. 70개가 없어졌죠. 그죠? 70개가 없어졌는데 이게 감모된 수량이지 감모된 금액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내가 한 개당 1,500원에 취득했던 애가 70개가 없어진 거죠. 해석 이해되세요? 한 개당 1,500원에 취득했던 상품이 70개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감모된 금액은 합치면 10만 5천 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먼저 재고자산은 우리가 재고자산은 기말에 어떤 방법 써요, 무조건? 실질재고사법. 맞죠? 실질재고사법은 실제 수량의 취득단가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원재료는 1,000원에 한 개당 1,000원에 취득했고
실제로 조사해 보니까 700개가 있으니까 70만 원 있는 거 실제 금액이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품도 2,500원 곱하기 한 개당 2,500원 주고 샀고 실사 기말에 550개 있으니까 2,500원 곱하기 550개 한 게 실제 제품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죠?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막 기말 원재료 얼마나라고 준 건 그냥 실상가고 실사는 재고를 같이 줘버린 거예요. 한꺼번에 곱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지금 문제는 수량 곱하기 단가로 갈라 놓아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 같은 경우에는 1,500원에 우리가 기말에 참고 들어가 보니까 880개가 있잖아요. 880개 곱하기 1,500원이 기말에 실제 있는 상품 금액이 되는 거죠. 이게 되시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 라고 하면 일단 이거 자동 결산이죠 여러분들. 기말재고 입력하는 건요.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이 여기 실제 재고죠 여러분들. 실제 재고니까 2,000이구나. 1,500개 곱하기 880원 입력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되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기말 원재료가 아까 한 개당 1,000원 주고 샀죠. 그리고 얘가 700개였잖아요. 네, 그래서 70만 원이 기말 원재료 금액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말 제품 금액은 똑같이 2,500원 곱하기 550개 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하고 우리가 기억나시죠? 우리가 실지 재고 입력하면 컴퓨터가 알아서 다 매출 원가로 보낸다라고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정상 관모는 회계 처리 안 한다. 왜? 정상 관모는 매출 원가가 맞으니까. 맞죠? 하지만 비정상 관모는 야 그거 없어진 거 매출 원가 아니야. 다른 용도로 없어졌으니까 타겟성까지 걸어야 된다라고 했죠. 그죠? 이게 몇 페이지였냐면 이게 우리 교재에 여러분들 그 68페이지 예제 있어요. 5번 문제 있죠. 68페이지 예제라고 체크하시면 돼요. 5번 문제는 68페이지 예제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실제 재고를 입력하면 우리가 그때 기억나시나요? 간모는 전부 다 매출원가에 들어가 있었잖아요. 맞죠? 근데 정상 간모는 매출 원가가 맞으니까 회계 처리 없었고, 근데 비정상 간모는 매출 원가가 아니다라고 알려줘야 되니까 그거 타겟성 대체 걸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하신 다음에 아까 있던 여기 얘를 걸어주셔야 돼요. 상품이 10만 5천 원 없어진 게 다 비정상 간모잖아요. 이게 정상 간모면 이 회계 처리 하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매출 원가에 잘 들어가 있으니까. 문제에서는 비정상 간모라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상품 없어진 거 10만 5천 원 이게 매출원가 팔린 게 아니라 다 재고자산 간모 손실이라는 비정상적으로 낭비된 거잖아요. 타겟성에서 넣는 거죠. 이게 68페이지 예제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셔야 돼요. 항상 금액이라는 거 수량 곱하기 단가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는 그냥 수량 곱하기 단가를 합쳐서 그냥 줘버린 거예요. 아셨죠? 자, 됐고요. 물론 전표 추가는 해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전표 추가는 생략할게요.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에 1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를 읽어보셔서 아셨겠지만 전부 다 월정액으로 잡으라고 문제 있었었고요. 그죠? 정기로 세팅하라는 얘기죠. 사용하지 않는 수당은 불호한다라고 했고 공제 등록은 내버려 둔다 이렇게 돼 있었을 겁니다. 그죠? 자, 보니까 일단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10대는 음식물 제공하지 않으니까 비과세 맞죠? 근데 자가운전보호조금도 실제 교통비 안 주고 있으니까 이거 비과세 맞고요. 있었죠? 그 다음에 연구보조비는 연구기관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아마 연구보조비가 여러분 5개 뜨잖아요. 그 5개 중 연구기관 연구보조비 선택하시면 되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전월 미완급세액은 얘는 원전인수 이행 상황 신고서 가셔서 하시는 거고, 그죠? 자, 하나씩 해보죠. 자, 일단 여기 우리가 사용하지 않는 게 아마 이 상여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월차 수당도 없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야간 근로 수당도 없었고요.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건 월정액에 정기가 됐든 부정기가 됐든 반고쳐도 상관없어서 사용하는 거를 월정액 여부 그런 거 문제에서 언급되는 거 체크하는 겁니다. 하나. 그 다음에 비과세가 연구기관 연구보조비 얘만 세팅 추가로 해주시면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문제 등도 건드리지 말라고 했고 뭐 추가된 애가 없었었어요. 보시고 나머지는 실수 영역이니까 이건 뭐 여러분 보지 마세요. 다 이제 잘하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가고 원천인수 이행 상황 신고서 들어오셔서 다 12월 달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에 전월 미완급세액에 20만 원 눌러주시면 되죠. 보셨어요? 우리 시험에는 여러분들 전자신고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전자신고 미리 연습하면 또 한번 원문 타임 마감, 그죠? 마감 눌러서 나가, 그죠? 마감해서 나가고 어떻게 했냐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전자신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전자신고하고 지급 기간이 12월이었죠? 12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제작했었죠? 제작 눌렀고, 그 다음에 뭐 비밀번호 여러분들이 알맞게 세팅하시는 거였고, 네, 그 다음에 콘텍스트 바로가기 클릭했었죠? 가가지고 여기 선택한 내역 찾아보기, 파일 내역 찾아보기 눌러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서 하나씩 하는 거죠. 이렇게 공식 검증, 1, 2, 3, 4 해당 비밀번호 누르시고 검증 결과하기, 내용 검증하기, 내용 검증 결과하기, 전자 파일 제출 이렇게 있었죠, 여러분들. 그 전자 파일 끝이었죠, 이렇게. 다시 한번 신고서는 영세율, 매출 명세에서 저장, 맞죠? 그 다음에 합계표 마감, 그 다음에 신고서 마감. 앞에 방금 똑같이 하시면 되는 거.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이거는.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연말정산이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연말정산이 꽤나 어렵더라고 보니까. 자, 해보죠. 자, 일단 여러분 연말정산이 얘 보이시죠? 부양가족 팩 수정이니까 우리가 맨날 하는 그 부로 다 되어 있는 거 어떻게 우리가 건드릴 건지 물어본 거고요. 그 다음에 월세, 주택, 임차택 주의하실 건 본인이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여야 됩니다. 아시죠? 이제 그런 걸 낼 때가 됐어요. 하도 최근 낚시를 계속 해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월세하고 3주리 하는 여러분 7천만 원 이하여야 돼, 본인이 총급여. 총급여 5,500만 원이고 무주택자니까 괜찮다. 그죠? 그리고 월세주택 임차는 우리가 나이하고 소득금액 요건 만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한 월세를 해줘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 자, 그럼 해보죠. 일단은 항상 나오면 그거 염두에 두세요. 한부모. 그죠? 한부모 염두. 근데 박대박이 한부모가 아니죠. 배우자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남자니까 부녀자는 안 되고요. 본인은 문제되는 게 없겠네요. 자, 그 다음에 아버지는 소득금액 만족하시죠? 60세 이상이시면서 복권 당첨금밖에 없으면 소득금액 만족하시니까 아버지는 60세 이상으로 바꾸시면 되겠고요. 되셨나요? 그 다음에 어머니 60세 이상이시죠? 그리고 장애인이신데 이거 총급여 500만 원이래요. 이거 기본공제 대상자 돼야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 우리 그 예외 있었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 그거. 맞죠? 그래서 이 어머니는 소득금의 요건 만족하십니다. 이때 많이 틀렸어. 이걸 안 된다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어머니 소득금에 만족하세요. 조심하시고.
먼저 어머니는 60세 이상 거셔도 되고 장애인 거셔도 되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연말정산 문제니까 장애인이라는 거 체크 반드시 하셔야죠. 여러분 장애인이라는 거. 그 다음에 배우자는 나이 안 따지고 그 다음에 일용근로소득밖에 없으면 소득 금액도 만족하니까 배우자는 배우자로 바꿔주시면 되겠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서민 후 처남은 형제자매죠. 그죠? 배우자 항상 들어오니까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60세 이상 네 탈락 나이 탈락 그죠? 나이가 탈락이죠 여러분들. 소득 금액은 만족하지만 나이 탈락이기 때문에 이번 문제는 안 됩니다.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박하나 자녀는 20세 이하니까 괜찮고 소득 없으니까 괜찮고 그 다음에 7세 이상이니까 자녀세 공제 가능하겠고 그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체크하실 건 여기에서 나이 탈락인 놈이 그 서민은 하나 나이 탈락한 놈 요거 박하연 자녀 있죠? 얘 20세 이하니까 나이 요건 충족 미취학 아동 취약자 아동 근데 얘 이거 5살짜리한테 왜 가혹하죠? 그렇죠? 그래서 박하연 소득금액 탈락 그래서 여러분 체크하실 건 박하연 소득금액 탈락 서민우 처남 나이 탈락 어머니 장애인 이 정도 됐죠? 네, 그래서 일단 부양가 쪽부터 먼저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박정우 60세 이상 올리시고 김유진 장애인 김유진은 장애 60세 이상 놓고 장애인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서지의 배우자 박하나 20세 이하 자녀세 공제 가능 이렇게 바꾸시는 거죠. 나머지는 두 명 넘어가도 돼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연말정산 확인해 보죠. 저희 국세청 자료라고 되어 있으니까 의료비 쪽은 국세청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줄 거예요 실제로는. 자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상속인하고 피상속인이라고 그러거든요. 상속인이 뭐냐면 상속을 받는 자를 상속인이라 상속인. 피상속인 피를 흘리시면서 상속해 주시는 분 그 뜻이 죄송해요. 그러니까 피를 흘리면서 상속해 주시는 분. 돌아가신 분.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우리가 피자가 들어가기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보험의 혜택을 받는 놈 피보험자, 보험자 여기 계약자는 낸 놈. 자, 근데 여기 주의하실 게 뭐야? 항상 연말정산 나오면 부양가족이 항상 보험료 이런 거 동그라미 이런 거 먼저 표시하세요. 꼭 제발. 이거 안 하시면 낚여요. 진짜로 여러분들 항상 조심. 자, 보험료 파트는 나이하고 소득 금액을 다 만족을 해야 돼요. 자, 근데 여기에서 아버지하고 어머니는 둘 다 나이 소득 금액 만족하셨던 분이죠. 맞죠? 근데 만약에 여기에 처남이나 아니면은 내 자녀 5살짜리 있잖아요. 걔가 들어오면 걔는 안 돼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되니까 아버지는 일반에 80만 원 집어 넣으시고 어머니는 장애인에 100만 원 집어 넣으시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장성에 일반에 80, 장애인에 100. 자, 그 다음에 의료비는 XX죠, 여러분들. 나이 안 따지고 소득금액 안 따지는 문제니까 전부 다 가능. 자, 일단 어머니의 보청기 구입비 100만 원 가능하죠? 그 다음에 간병비는 안 된다라고 강조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어머니는 100만 원. 그죠? 자, 100만 원인데 얘는 의료비 지급 영세에서밖에 입력을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의료비 지급 영세에서 해서 여기에서 F2번으로 박대박 불러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김유진 어머니에 대한 거 증빙코드는 국세청장 금액이 100만 원밖에 안 됐죠. 또 나머지 날인도 아니고 산후조리원도 아니니까 이렇게만 입력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배우자는 안 되죠. 미국 편지병원 치료니까 우리 외국 의료비는 원정 출산 때문에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얘는 입력을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료비 지급 명세에서는 어떻게 했었냐면 연말정산 입력 눌러가지고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한 우리가 반영이 됐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이건 옛날 버전이라서 이렇게 입력이 되도록 줬는데 우리 시험 그렇게 하셔야 돼요. 프로그램 바뀌었으니까. 맞죠? 이건 옛날 버전입니다. 옛날에는 입력이 가능했었거든요. 지금 방금처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교육비. 교육비는 나이 안 따지는 동네, 소득 금액은 따지는 동네죠. 이게 핵심이었어요. 일단 본인 대학원 가능. 대학원은 본인만 되죠. 그래서 천함이 안 됩니다. 대학원, 그죠? 천함 탈락. 자, 그 다음에 자녀 박하나 나이 소득 금액 다만족. 그죠? 교복 50, 체험 30, 그래서 80, 그죠? 80만 원. 그 다음에 자녀 박하연, 얘 탈락이죠, 여러분들. 탈락. 왜 탈락이냐면 취약전 아동은 맞지만 얘가 소득 금액 탈락인 놈이었어요. 맞죠? 5살짜리 자녀가 소득 금액 탈락인데 교육비는 소득 금액은 따지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문제였어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 어머니는 직계존속이니까 원래 교육비 안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풀었던 문제와 같죠? 갑자기 장애인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직계존속이 장애인이면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가능하다라고 했었고요. 오히려 장애를 치료 안 해드리게 부르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제는 300만 원 집어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니. 그래서 입력을 해보면 취약전 아동은 안 되죠. 소득 때문에 탈락인 놈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중고 80. 그 다음에 본인 대학원 1100만 원, 장애인 300만 원. 제발 좀 쓰세요, 여러분. 나이 소득 때문에 제발 그쪽에다가. 그거 하시는 게 어렵지 않잖아요. 오히려 그거 안 쓰시면 낚인다니까, 계속. 이런 문제 한 문제 틀리면 1점 날아가는 게 아니라 2점 날려요, 여러분들. 항상 중요한 건 배점이 커요. 제발 좀 적으세요, 여러분들. 세모이글이 시간 모자라는 광고는 아니거든요. 우리 너무 모자라는 광고는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안 적는 게 실수를 더 유발해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항상. 자, 그 다음에 기부금. 기부금 나이 안 따지고 소득 금액은 따지는 동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 정치자금 기부금은 본인만 됩니다. 근데 본인이 했으니까 가능. 그 다음에 청함은 나이 탈락이었죠. 맞죠? 청함은 나이 탈락이지만 기부금 동네 나이 안 따져요. 소득 금액은 따지지만 청함이 소득 금액에 만족했죠. 그래서 가능하고요. 그 다음 우리 사립대학교 연구비가 법정기부금이었을 겁니다. 우리 국공립학교랑 사립학교 차별 안 둔다라고 했었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기부금은 본인의 정치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분 10만원과 10만원 초과분 5만원 쪼개주시면 되겠고요. 합쳐서 15만원. 되셨을까요? 그 다음에 법정 기부금에 50만원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월세인데요. 여기 여러분들 임차인 보시면 서지혜죠. 배우자의 월세 내가 내준 거잖아요. 근데 배우자는 어차피 나이 안 따지니까 나이 안 보고 소득 금액은 따지죠. 따지는 아까 배우자가 소득금을 만족했으니까 예외적으로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뭐 예를 들어 천함이면 안 되겠, 천함이면 안 됩니다. 나이 탈락이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뭐였어요? 요건이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였죠, 여러분들. 맞죠? 둘 중에 우리가 둘 중에 하나 만족? 그게 핵심이었죠, 여러분들. 그래서 보시면 아파트 85제곱미터 이하죠. 그죠? 85제곱미터 이하니까 얘는 만족하기 때문에 기준시가 안 따져요. 맞죠? 근데 국민주택 규모 넘어가면 기준시가 따졌잖아요. 그죠? 근데 국민주택 규모 이하니까 괜찮고. 그래서 월세 주택 임차는 그렇게 잡아주면 되겠죠. 임대인명 잡아주시고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돼요.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신용카드 보면 일단 전통시장, 대중교통은 중복이 안 되니까 빼기 하셔야 되고, 네, 회사 경비는 회사가 비용 인정받았으니까 신용카드 문제는 이중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고,
그죠? 그다음 면세 물품은 국가가 면세를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국가한테 면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매출을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신용카드는 국가가 모르는 걸 드러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네 가지를 다 빼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신용카드에다가. 그래서요, 그럼 신용카드가 2,170만 원이 나올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은 여러분들 보청기 구입형 괜찮죠? 의료기관에서 지출이면 의료기관의 매출 드러내주는 거니까 문제 가능하고. 그 다음에 보장성 보험료 안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금융회사의 지출액은 국가가 이미 알 수 있는 소득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어저께도 강조. 그죠? 그래서 여기 현금영수증은 1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80만 원 안 돼요. 그리고 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은 모두 본인이 지출했으니까 우리 신용카드도 나이는 안 따지지만 소득 금액은 따지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래서 만약에 이 신용카드를 누가 아까 그래서 5살짜리 긁었으면 안 되겠죠, 여러분. 봅시다. 우린스럽겠네. 신용카드는 2,170만 원, 현금영수증은 100만 원만. 전통시장 50, 대중교통 30. 되셨죠? 자, 이제 2번. 자, 1페이지에 1번의 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여기가 첫 번째 점만 보고 답이 나와요. 왜냐면 선입선출법 먼저 사용을 먼저 하니까 남아있는 건 최근께 남아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요거 65페이지 있으면 65페이지에 시험 잘 나와요. 이제 각 방법의 각 평가 방법을 비교한 거요. 자, 그 다음에 2번은 23페이지에 있어요. 2번은 이거 처음 나왔던 문제예요. 뭐냐면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당초에 상대방하고 약정을 미리 했어요. 재무제표 마감하기 전에 보고기간 종료일 전에 상대방하고 약정을 미리 하잖아요. 그러면 약정한 게 중요한 건 약정 따라갑니다. 아시죠? 하지만 내가 재무제표 보고 종료일하고 확정된 날 사이에 갑자기 뭔가를 하면 그건 미리 한 게 아니죠. 종료일 전에 한 게 아니니까 그때는 옛날치로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동그라미 1번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당초에 뭔가 합의 안 했는데 보고기간 종료일부터 우리가 재무제표가 확정된 날 사이에 합의를 했어요. 당초에 합의한 게 아니라 지나고 나서 합의한 거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1년 이내에 상환되는 거니까 유동부채로 봐요. 맞는 표현입니다. 근데 2번은 뭐예요? 2번은 아예 처음부터 기존에 차임 약정할 때 1년을 초과해서 상환할 수 있대 못 박아놨잖아, 여러분들. 맞죠? 이 못 박은 게 우리가 방금 했던 12월 30일부터 재무제표 확정일에 기존에 약정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미리 서면에 약정한 거죠. 이해되시겠어요? 삭정한 거니까 얘는 우리가 유동부채로 분류하는 게 아니라 비유동부채로 분류. 이미 처음부터 돈 빌렸을 때 약정 이렇게 맺었었거든요. 아셨죠? 답이 2번입니다. 2번. 3번하고 4번은 맞는 표현이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3번은 틀리시면 안 되는 문제 4번이죠. 임차보증금은 기타 비유공자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죠? 3번. 자, 그 다음에 4번의 답은 여러분 4번입니다. 우리 액면이자는 무조건 어떤 방향이든 동일하죠. 회사가 어떻게 이자를 주는지 미리 정해놓는 게 현금이자니까 그게 액면이자라고 하잖아요. 자, 근데 5번은 여러분 패스하세요. 5번은 이거 틀리라고 낸 문제, 틀리라고 낸 문제. 5번은 이거 세무일금용이거든요. 세무일금용. 이런 문제는 그냥 여러분 틀리라고 낸 거예요, 그냥. 여기까지 대비하시면 어디 터져요. 다른 거 다른. 자, 2페이지. 자, 2페이지의 6번의 답은 이거 좀 문제가 썩 좋은 문제는 아닌데 4번입니다. 우리가 제품 원가는 뭐냐면 제품에 얹겠다라는 거고 기간 원가는 발생할 때 비용 처리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얘는 경제적 효익이 아니라 그냥
제품의 원가에 포함할 거냐, 아니 포함하지 않을 거냐 그거에 따른 문제야 그냥. 문제가 별로 썩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의 답은 2번이죠. 우리 제조간접비 배부 기준은 우리가 좀 그나마 할 만한 게 인과관계였잖아요. 자, 그 다음에 8번. 일단 8번의 답은 1번이죠, 여러분들. 이거 넘어가도 돼요? 선익선출법 완성공환산약 구하는 거. 자, 이거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9번. 우리가 가공 원가는 직노 더하기 재간이죠, 여러분들. 직노 더하기 재간. 다시 제조간접비는 변동제조간접비와 고정제조간접비가 있다라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직접 노무비가 100만원, 고정제조간접비가 70만원, 170만원이잖아요. 거기에 변동제조간접비가 직접 노무비의 80%니까 80만원이네요. 변동재간이. 그럼 직접 노무비 100만원, 고정제조간접비 70만원, 변동제조간접비 80만원 다 더하시면 그게 가공원가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3번. 자, 그 다음에 10번은 여러분들이랑 풀지 않았나요, 이거? 풀었었죠, 이거는. 제가 녹화한 거에 아마 있을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부문별 원가 계산의 사뭇 다시 보세요. 이거 이미 녹화하고 있었을 거예요, 이거. 그렇죠? 답이 3번입니다, 3번.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동영상 보세요, 그렇죠? 한 번 더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1번은 303페이지 있어요. 몇 번인가요? 11번. 2번이죠. 우리가 일반 환급은 30일 내 환급이고 조기 환급은 15일 내 환급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답이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3페이지에 12번의 답은 4번이죠. 이것도 좀 틀리시면 안 돼요. 직장 회식비는 여러분들 근로소득 아닙니다. 이게 아마 327페이지 교재. 자, 그 다음에 13번 간이과세 잘 나와요. 최근 들어가지고. 일단 동그라미 1번 맞죠? 8천만원 미달 개인사업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맞죠?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면제. 3번이 틀렸어요. 우리가 바뀌어가지고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이 절대 안 됩니다. 저 답이 3번. 3번은 의제매입세액에 대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4번 맞는 표현이었죠. 우리가 간이과세자는 매입한 금액의 10% 다 안 빼주고 공급대가 0.5% 빼준다라고. 이게 교재 305페이지부터 307페이지. 간이과세는 꼭 보고 들어가세요. 여러분 이런 문제도 간이과세 최근에 계속 내고 있어요. 305페이지부터 307페이지 PPT 위주로 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자, 그 다음에 14번. 일단 14번에 동그라미 1번 맞죠? 8가지 소득금액 가지고 판단하는 거 원칙.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틀렸습니다. 왜냐면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요건은 부녀자 공제예요, 여러분들. 한부모 공제가 아니라. 뭔가 파닥파닥 바뀌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답이 2번. 그 다음 우리가 동그라미 3번. 형제 자매까지는 형제 자매 배우자 안 돼요, 여러분들. 그렇죠? 며느리하고 사위도 안 되는데 형제 자매 배우자 더더욱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부양가족이 1년 미만이더라도 인적공제를 월할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내가 만약에 부양가족이 4월 1일 날 들어왔다 라고 해가지고 12분에 보내주는 게 아닙니다. 부양 항상 1년이 1년치. 그래서 월할 계산하지 않아요, 할 때. 답이 2번이고요. 자, 그 다음에 15번인데 15번은 일단 첫 번째 점은 들어오죠. 세금 계산서 발급하는 놈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점은 안 들어오죠. 맞죠? 외국 사업자의 거래는 발급 안 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은 발급하죠. 아까 했던 우리가 임대용역은 발급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점은 간주 임대료 발급 안 하죠. 상상속의 임대료니까. 다섯 번째 점은 발급 안 해요, 여러분들. 맞죠? 얘는 간주 공급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우리가 간주 공급에 해당 안 됐던 거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 사업상 증여에서 맞죠?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하는 변본품 맞죠? 그것도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가 광고 선전비 불특정 다수인할 때 광고 선전하는 거 맞죠? 그게 간주 공급의 예외였잖아요, 예외. 그죠? 그래서 간주 공급은 잘 잡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1번. 70점 이상 보신 분 계신가요? 한번 점수 적으세요, 여러분들. 여기 합격률이 24%라 대략 한 60점 이상 맞으셨어도 네, 이번 시험에서 여러분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요.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건 이론이에요. 여러분 당락을 좌지우지하는 건 이론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론이 당락을 좌지우지, 이론하고 결산. 원가 외에 어떻게 당락을 좌지우지해요. 실제로 연말정산이야 나오는 파트가 정해졌으면 똑같은 거 달달달 외우시면 되는 거고 신고서도 많이 연습해 보시면 되는 거고 결산은 여러분들이 나올 중요한 거 계속 반복하셔야 되고 이론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론에서 일단 10개 이상 못 맞으시면 부담감이 좀 세합니다. 부담감이 큽니다. 합격률이 낮은 회차일수록 이론에서 당락이 좌지우지가 돼요, 여러분들. 70점 이상 넘으신 분 더 없으신가요? 대략적으로 아직 일주일 남았잖아요, 근데 일주일 남았습니다. 자, 좀 쉬시죠. 좀 쉬셨다가 97회차 좀 다운받아 주세요. 98회차 나갈 겁니다. 12%짜리라 가지고 서로 간에 멘탈이 안 좋아져요. 98회차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작정하고 내 문제니까 하지 마시고 97회차 다운받으시면 97회차는 혹시 네트워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넣겠습니다. 마스터에